요즘에 뭐 인공지능 빠지지를 않는데요.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됐죠. 또 스마트폰의 모습이 접는 폴더블 폰으로 또 진화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 카메라 성능은 또 날로 좋아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가지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또 이제 재미있게 스마트폰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부품 가지수도 많고 그걸 공급하는 회사도 많고 엄청 많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스마트폰 하면 제일 뭐 유명한 회사, 미국 회사 비롯해서 뭐 한국 회사도 스마트폰 잘하고 네. 요즘에는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부품 공급사가 쭉 있어가지고 네. 그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데 따라서 이 부품 공급사들도 회사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러다가 보면 또 뭐 어떤 자기가 납품하는 그 회사의 스마트폰이 인기가 없어지면 덩달아서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도 같이 안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 이런 분야에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족보처럼 그런 거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기도 하죠. 네. 어느 회사에 어떤 중소기업이 납품하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의외로 이 부품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뭐 스마트폰 만들려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스마트폰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춘 컴퓨터니까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당연히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유지시켜주는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도 뭐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그렇죠.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성능도 좋아졌고 또 항상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는 한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취미 뭐 어떤 생활에 재미있는 어떤 장난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팔리던 시대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의 판매라든가 그거를 취미처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냥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좀 충분하다. 그렇죠. 예, 이런 시대로 좀 넘어오면서 반대로 또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만큼 훨씬 더 좀 중요한 부품으로 좀 성장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알고 보면 꽤나 뭐 쏠쏠한 산업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도 꽤 많아가지고 뭐 스마트폰 안에 이런 전자 부품들을 붙여 놓으려면 이 플라스틱 기판을 만들어 놓고 그 판에다가 이제 부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판도 이제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기가 안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잘 납품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안에 들어가는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도 스마트폰 전용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스피커는 굉장히 크기가 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소리가 맑고 잘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이제 기술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스마트폰 뭐 지금도 예전에 사실 피처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이크 항상 이제 신기한 것이 우리 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가까이 대고 말을 해야지 소리가 잘 퍼져나가서 라디오 방송을 잘 실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특히 이제 처음에 휴대전화 조그만 거 나왔을 때 사용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좀 얼굴이 큰 편이라 가지고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사실은 입에서 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게 잘 들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귀 쪽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도 꽤 떨어져 있는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잡아가지고 수음을 되게 잘하죠. 잘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 기술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하거니와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과거에 이제 피처폰 사용하던 시기에는 이 안테나를 이렇게 길게 뽑아서 길게 사용했었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안테나로 막 때리는 내기 이런 것도 한 십수년 전 기억하시는 분은 그런 거 예전에는 그걸로 맞으면 의외로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뭐 기억나실 텐데 요즘은 이제 그런 장난도 못 치도록 안테나가 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전화 통화 품질은 더 좋은 걸 보면 안테나를 내부에다가 숨겨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신이 잘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안테나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기술이고
있고 의외로 또 별거 아닌 것 중에 상당히 좀 기술이 좀 들어가는 걸로 뭐 요즘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스마트폰에서 많이는 안 쓰이는 추세입니다만 네. 과거에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스마트폰 껍데기를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이제 가벼우면서도 떨어뜨렸을 때 잘 안 깨지고 그러면서도 색감도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의외로 스마트폰 플라스틱 껍데기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한 일로 좀 회자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스마트폰 플라스틱 껍데기 그 재료 생산하는 그 엔지니어 네. 기술인 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이런 전자제품 껍데기를 주문하는 그 전자 회사에서 이 플라스틱 재료 생산하는 회사에다 대고 네. 뭐 굉장히 긴급한 그런 시간을 주면서 우리 당장 신제품 나와야 되는데 아주 색깔이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의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튼튼하고 가볍게 해가지고 납품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감수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이분이 자기가 요청 받았던 것 중에 정말 힘들었던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이런 전자제품 껍데기로 쓸 플라스틱을 주문을 하는데 그 색깔이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은은한 그런 맑은 물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료 만드는 회사에서 그거를 내가 색깔을 어떻게 조합해서 표현을 할지 정말 고생을 했는데 고객하고 열심히 대화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뭐 최첨단 기술의 대표라고 하는 반도체까지 다양한 부품들이 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부품 산업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라 가지고요. 네. 작년 10월 달에 일본의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낸 적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처폰 시대만 하더라도 일본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도 일본 피처폰이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고 네. 세계에서도 스웨덴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잘 팔리는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일본 내수에서도 뭐 과반수가 미국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잘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이 신문사에서 미국의 스마트폰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품들이 어느 나라산 부품들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쓴 부품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산 부품이 제일 많이 쓰였겠죠. 미국산 스마트폰이니까. 근데 30%를 차지하는 2위를 해당하는 부품들이 한국산 부품이더라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이제 일본 신문사에서 기사를 낸 거죠. 네. 한국 회사들은 자기 나라 스마트폰을 일본에 판매할 때도 돈을 벌지만 미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팔려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팔아가지고도 한국 회사들은 돈을 번다. 우리 일본 회사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도로 이런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반도체 사업 잘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한국에서 잘 팔 거고요. 디스플레이 산업도 괜찮은 편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 뭐 부품이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이런 거 다 한국에서 잘하는 제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잘 판매를 하면서 당연히 뭐 이런 높은 퍼센트를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근본 기술에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한국 카메라 모듈이라고 네. 하죠. 카메라의 그 핵심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든 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가 꾸준히 예전부터 계속 납품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인기를 끌면 한국에서 그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도 덩달아 뭐 같이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거 뭐 스마트폰하고 큰 관련 있나 싶지만 최근에 이제 산업계에서 국내 산업계에서 좀 화제가 돼가지고 수출 관련해서 많이 나온 뉴스 중에 비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도 미사일, 유도 로켓이 네. 지금 미국에 대량 판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 같은 무기를 우리나라가 미국에 판매하게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런 뭐 소형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그냥 뭐 대포알 쏘듯이 그냥 쏘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한 발, 두 발 뭐 이렇게 팔리는 게 아니라 뭐 1000발, 10,000발 뭐 이렇게 팔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대가 수천만 원 하는 차 한 대 값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00대씩 뭐 미국에 팔리면 그리고 미국에서 채택을 하면 전 세계에 채택을 할 건데 그렇죠. 이러면 이제 크게 장사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주식 시장에서도 이거 눈여겨 보시고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고성능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적이 있는 곳을 추적을 해서 로켓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성능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단 말이죠. 근데 좀 싸게 그러면 추적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를 써서 좀 많이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네. 하는데 이 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외선 추적 방식,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적이 내뿜는 열기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사일이 로켓이 보면서 그 위치로 날아가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비군 만드는 이 미사일 유도 미사일 로켓 만드는 회사가 원래는 이 미국 스마트폰 회사의 이 카메라 모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일부였다가 거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방위 산업 무기 분야만 성장한 회사가 지금 유도 미사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카메라 생산 기술에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도 미사일 만드는 기술하고 스마트폰에 카메라 만드는 기술하고 사실은 뭐 뿌리가 같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 카메라 연구하시는 분이 갑자기 뭐 내일부터 유도 미사일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산업계가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고 그와 관련된 인력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차별화, 예전에는 그 앞에서도 디자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뭐 디자인이야 항상 유행 따라 변하는 거고 성능 차원에서 보면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카메라, 특히 화소수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2억 화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소가 높아지면은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화소라는 게 이제 점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게 디지털 사진이다 보니까 모든 이 사진의 모습을 점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사진을 표현하고 저장하고 표현하고 감지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좀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걸 보여줄 때 사람 얼굴 같은 거 가려야 될 때 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모자이크가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면 딱 보면 저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티나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화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소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촘촘하게 모자이크를 많은 숫자의 점으로 표현을 한 거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CCTV 같은 데 장치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화소수가 뭐 수백만 화소 정도 사용하거든요. 높지 않죠. 500만, 뭐 800만, 요즘 뭐 800만 화소 정도면 뭐 좀 잘 달려 있는 것 같다. CCTV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감시 용도로 사용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으로 샀던 디지털 카메라가 저는 정말 초창기에 샀었는데 그때 화소수가 막 70만 화소 막 이랬거든요. 그 시절이면 되게 쌌을 텐데. 비싸기도 했었고 그 카메라에 촬영한 영상 그 사진 수준이 그냥 사진이 보인다라는 약간 스티커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정도 사진이었지 정말 사진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닐. 70만 화소면 손바닥 한 절반 정도 사이즈에 어울리는. 스티커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 샀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뭐 아주 저가 스마트폰이라도 대체로 뭐 1000만대 정도에 드는 그런 화소를 가진 스마트폰 카메라를 장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광고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는 억대 화소다. 뭐 2억 화소를 뭐 장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사진을 찍는 거니까 보이는 거에 대한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빛이 금속, 특히 이제 반도체에 닿았을 때 빛이 반도체 같은 그런 금속 물질에 닿으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 반응을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거든요. 광전 효과로 튀어나오는 이 전자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진을 감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미지 센서. 그렇습니다. 이 광전 효과라는 거 요걸로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누구일까요? 광전 효과?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요? 누굴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그것도 쓰셨어요. 광전 효과를 비롯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상대성 이론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상대성 이론으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이 광전 효과 요 양자 이론을 이용하는 이론인데 스마트폰의 기본 원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전 효과를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이론적으로 잘 연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빛이 들어오면 전자가 튀어나온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전자적인 그 신호로 만들어내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CCD 방식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초창기에 들어봤습니다. 나왔던 CCD. 거. 지금도 CCD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네. 화질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 더 정밀하게 잘 찍는데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CCD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특수한 기구에서는 꽤 많이 있고 뭐 카메라에서도 여전히 쓸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T 넷이라고 해가지고 천체 망원경인데 네. 우리나라에 설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칠레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호주에 전 세계 세 군데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남반구 지역에 큰 이 천체 망원경을 설치를 해놓고 전 세계에 이렇게 세 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시차가 서로 다 다른 지역에 세 대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칠레에서 밤하늘을 살펴보다가 해가 떠오르면 그때는부터는 이제 호주가 밤이 되기 때문에 호주에서 제대로 순서를 말한 게 맞나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밤이 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밤하늘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24시간 밤하늘을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세 대의 천체 망원경을 깔아놓고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계 행성 같은 거 막 찾아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장비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거 막 멋있게 논문 발표하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예전처럼 요즘은 천문학자들이 막 이렇게 밤새도록 밤새워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카메라 이 망원경 직접 보시면서 연구를 잘 안 하시거든요. 요즘에 다 컴퓨터로. 다 디지털 카메라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자동으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냥 주무실 때 주무시고 막 가끔 이제 밤에 일어나서 확인하셔야 될 때 있긴 합니다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이상한 물체가 찍히면 뭐 알림이 오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CCD를 이용한 카메라, 특히 이제 3.4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뭐 한 기에 한 뭐 50억 원 정도 하는 정밀 센서다라고 하는데요. CCD 카메라가 이거 좋고 뭐 성능도 좋고 장점은 있는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부품의 크기가 크고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 소요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CMOS 방식의 이미지 센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CMOS. CMO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용어거든요. 실제로 만드는 방법이나 원리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그런 회사에서 CMOS 이미지 센서, CMOS 방식의 디지털 카메라는 뭐 잘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적인 그런 관계도 조금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가 발전해 가던 그 특징 그대로 성능 자체는 기존의 CCD 방식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신에 크기를 작게 만들기가 좋고 또 부품 자체를 간단하게 만들기가 좋아가지고 이건 뭐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더 뭐 같은 크기의 화소를 더 많이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결국은 뭐 CCD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값싸게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작게 만드는 용도로 CMOS 방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고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렇고 CMOS 방식의 이미지 센서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더 좀 많이 나가는 추세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본 카메라가 과거에 되게 좀 좋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명사였죠. 그렇죠. 카메라의 대명사.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남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좋은 카메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일본 카메라 쫙 전시돼 있죠.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카메라 나는 더 좋은 카메라 원한다고 하면 뭐 독일제 카메라 찾으시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일본의 이 카메라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업체들이 좀 힘들어졌던 그런 배경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이 핵심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 전기로 만드는 CCD, CMOS 요 센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 업체가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들어서 제일 잘 팔고 있죠. 일본 회사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 점유율을 보면 대충 절반 정도를 이 업체 혼자서 막 독식을 하는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카메라 업체는 아니고 IT 기업.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카메라도 잘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맞다. 지금도 디카 참 한다. 지금도 뭐 하고 있고 맞아요. 뭐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보다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로 굉장히 핵심 부품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한국 업체가 우리도 반도체도 잘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우리 제품에 들어갈 거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격을 해가지고 있어서 뭐 세계 2, 3위 정도로 항상 이렇게 추격을 해가는
하는 그런 형편인데 어제 이제 대만발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좀 소문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기사화가 돼가지고 KBS에서도 보도가 되곤 했었는데 미국의 그 1등 스마트폰 업체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에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 과거에는 이 일본 업체 센서를 거의 다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업체의 센서도 이제는 사용되게 될 것 같다. 뭐 몇 년 후면 그 제품이 실제로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약간 희소식처럼 애플 아이폰에는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보도가 외신에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뭐 대만의 이 투자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이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낭보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 기업에서 뭐 더 좀 좋은 그런 점유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꼭 뭐 애플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국산 스마트폰 포함해서 스마트폰이 워낙에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 최소 이제 2대죠. 앞에서 이제 화상 통화할 때 이럴 때 나를 쳐다볼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남을 찍을 때 뒤에 달려 있는 후면 카메라 더 성능이 좋은 거하고 기본 2대고 요즘은 영상을 더 잘 찍겠다고 3개, 4개 막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는 경우도 그쵸. 많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예전에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도 집에 카메라 2대, 3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사도 카메라 렌즈가 뭐 5개, 6개가 막 달려 있으니까 손바닥에 카메라가 한 4개, 5개씩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게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뭔가 많이 팔 수 있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본다면 이게 이렇게 산업계의 경쟁력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 카메라를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디카도 많이 샀었고 필름 카메라도 많이 샀었고 근데 이제는 시대가 그 필름이 하던 역할을 이미지 센서가 대체하고 있고 저도 4개인가 5개가 달려있죠 카메라가.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카메라가 다 종류별로 필요한가? 저거 네. 하나로 못 합치나? 이게 목적별로 다 다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기능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카메라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렌즈에 따라서 렌즈가 뭐 광각 렌즈를 쓰느냐, 망원 렌즈를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크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네. 한 번에 더 넓은 분야를 넓은 영역을 포착을 해가지고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렌즈냐, 아니면 이제 멀리 보는데 더 특화된 렌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렌즈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 디카에 렌즈를 여러 개 바꿔 끼듯이.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렌즈를 여러 개, 특히 이제 사진 찍으시는 취미가 이제 좀 많으신 분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막 여러 개를 들고 다니시면서 가방 가득. 예, 어떤 오늘의 뭐 날씨나 내가 뭘 찍을 거냐, 언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렌즈를 그쵸, 막 그쵸.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 렌즈 바꿔 끼는데 이제 취미를 붙들리면 이제 답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싸요. 예, 그러면 진짜 돈 많이 쓰게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라도 이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렌즈를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있다,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찍고 싶은 게 있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 찍는다라는 게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의 좀 장점이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렌즈를 그때 바꿔 끼우라든가 뭐 분해했다가 들고 다니다가 뭐 교환하라든가라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렌즈를 좀 목적에 맞게 여러 개를 애초에 그냥 달아가지고 장치를 해놓고 내부의 설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렌즈로 찍은 그런 그림을 합성을 해가지고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렌즈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2개가 동시에 찍은 사진을 합성을 해서 더 나은 사진으로 보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렌즈를 가지고 찍은 사진 2개를 서로 합성을 해가지고 또 맞아요.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장착되어 있지요. 이 렌즈 이야기해 보면 좀 재밌는 게 마크 미오도닉 같은 뭐 이런 분은 어떤 주장을 하시기도 하시냐면 네. 동아시아, 중국이나 뭐 조선,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유럽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돌아보면 네. 예, 유럽 이상으로 사실 뭐 경제력도 발달하고 기술력도 발달하고 문명도 되게 발달했던 것 같은데 왜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은 굉장히 발빠르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나라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고민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예. 왜 조선은 과학기술이 좀 뒤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힘들어졌을까. 예. 역사학자들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 미오도닉이라는 분은 어떤 주장을 하신 적이 있냐면 그게 어쩌면 유리 기술, 렌즈 기술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유럽에서 과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유리컵 같은 거 옛날부터 많이 좀 사용을 하고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 컵이 뭐 도자기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오히려 또 중국 이런 데가 더 네.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고려, 뭐 조선 이런 데가 더 그렇죠. 발달했는데 뭐 컵을 뭐 도자기로 만드나 유리로 만드나 뭐 비슷비슷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리로 렌즈를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유럽 사람들은 이미 17세기가 되면 네덜란드의 레이우엔훅 같은 분이 현미경 같은 거 렌즈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렌즈로 이제 망원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 배를 타고 항해하기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험을 나가가지고 뭐 신대륙도 발견을 하고 뭐 인도로 유럽 사람들이 간다, 중국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동아시아 지역, 중국, 조선 이런 지역에서는 유리를 가공하는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자유자재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서 먼 곳으로 탐험을 갈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가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가 생물학, 화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미경 이런 거를 개발하지가 못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못하게 된 거 아니냐. 이 렌즈와 유리에 달려 있었던 거 아니냐. 말이 되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 읽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초기에 이 레이우엔훅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현미경 만들었던 시대에 조선시대에도 안경 정도는 국산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때 안경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면 유리 생산 기술이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안경을 땅에서 캐는 수정 석영을 캐가지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렌즈를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그런 안경용 렌즈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경주 남석 안경이 유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석 안경이라는 게 뭐 경주에 사시는 김남석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안경이 아니고 경주의 이 남쪽 지방 산에서 남산 그쪽 산에서 나는 그 돌 수정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유리라 그 렌즈다라고 해서 남성 안경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안경으로 뭐 여러 가지 렌즈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았겠죠. 특히 조선 시대에는 이런 수정을 깎아가지고 렌즈를 만들다 보니까 수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정 이런 식으로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 시대 안경 중에는 의외로 그 선글라스 같이 색깔 들어간 안경도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이 선글라스 쓰고 다닌다라고 하면 되게 웃기고 이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안경들이 조선 시대에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햇빛 비치면은. 뭐 그럴 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해서 막 카메라를 만들 때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시대의 바뀜 이 말을 좀 갖다 붙이는 거긴 한데요. 시대의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회를 얻었을까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은 이런 가볍고 튼튼하고 안 깨지는 투명한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나 수정 말고 쓸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한국이 플라스틱 공업이 발달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플라스틱을 이용한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데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콘택트 렌즈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평택이나 아산이나 화성이나 이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거 만드는 전자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그런 지역에 우리나라에 렌즈 만들어서 깎는 그런 공장들이 꽤 있고 뭐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이 되게 약진을 하면서 요즘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한국과 조선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유리 시대에는 우리가 뒤져가지고 유럽의 침략을 받았지만 플라스틱 시대에는 중국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렌즈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붙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중국 회사들이 렌즈도 좀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경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유리를 어떻게 깎고 덧붙이느냐 그게 이제 렌즈가 됐고 망원경, 현미경이 어떻게 보면 역사도 바꿨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또 플라스틱으로 렌즈를 만들고 디지털화되면서 또 기술력의 어떤 뭐라냐 패권이 또 바뀌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기회도 잡은 거고요. 그 궁금한 게 사진 찍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특히 야간에 뭐 형광등이나 가로등 같은 빛 번짐 현상도 생겨나고
화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찍힌 것 같은 잡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빛 번짐 현상이라는 기본이라는 거는 기본 원리는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곱게 렌즈를 통과해 가지고 센서에 닿아 가지고 사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빛이 우리가 의도한 거 말고 내부에서 다른 쪽에서 한번 반사가 돼 가지고 꺾이면 그러면 이제 엉뚱한 빛이 이제 새겨진다라는 게 이제 빛 번짐 현상. 그리고 뭐 이런 약간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 찍으면 약간 뭐 십자무늬 같은 거 생길 때도 있고 이상 점점 이 빛이 반짝이는 무늬 같은 게 막 생길 때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그런 반사를 이루면서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데 빛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밤에 촬영을 할 때나 불빛을 촬영할 때 이제 유독 잘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출을 조절하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카메라라는 거의 제일 기본 원리는 사실은 나온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되거든요. 이게 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냐면 카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카메라가 약간 영어 단어치고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원. 예, 영어 단어 같지는 않잖아요. 이 라틴어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원래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사진기는 사진을 찍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뻔하게 알 수 있는 말인데 카메라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거를 따져본 적은 없네요. 아, 이거 참 이게 신기한 뜻인데 이게 의외로 카메라가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 예, 이게 무슨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 이제 렌즈를 잘 설치를 해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네. 이게 상이 비치게 된다, 영상이 비치게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유럽 사람들은 이 렌즈 강화한 기술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을 만들면 그게 상이 굉장히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500년 전 이럴 때 유럽 사람들은 그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상 맺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지금처럼 사진 찍는 기술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방을 깜깜하게 암실로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완전 밀봉을 해가지고 아무런 빛도 스며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칠해놓은 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 방 한쪽 편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렌즈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바깥 풍경이 그 렌즈를 통과해가지고 상이 만들어져서 반전돼가지고 뒤집혀가지고 그 방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상이 이 방 내부의 한쪽 벽면에 마치 나타나게. 프로젝터로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싹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되거든요. 방이 어두워서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구경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중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이때 당시에 마침 유럽이 르네상스 시기 지나던 후였거든요. 이때 당시 유럽에서 제일 돈 잘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기술, 초상화 그리고 네네네. 모나리자 이런 거 그리는 그런 예.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거기 사람 한 명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벽에 그대로 비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벽에다가 캔버스를 이렇게 펼쳐다 놓고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카메라의 원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장치 전체를 카메라 오브스쿠라, 보이지 않는, 빛이 통과하지 않는 어두운 칠해진 방이라는 뜻으로 그 방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안 보이는 방, 어두운 방이다라는 뜻으로 카메라 오브스쿠라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휴대용으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 보고 노는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필름을 붙여서 그 들어온 영상을 기록해서 남기는 걸로 만든 게 사진기인데 원래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단어는 남아 있어가지고 카메라 오브스쿠라라는 그 방을 일컫던 말에서 앞부분 방이라는 뜻의 라틴어 카메라가 그대로 남아서 카메라라는 말이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도 그러니까 조선으로도 전해져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학자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게 조선에도 들어와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도 좀 운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신기해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거의 원리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한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까맣게 칠한 방이다라고 해서 칠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칠실. 예,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조선시대 과학이 그대로 계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면 우리 뭐 스마트폰 카메라 좋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네. 야, 스마트폰 칠실 좋냐? 예. 너 카메라에는 칠실 화소가 몇 화소야? 칠실 몇 개나 달려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을 텐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치실로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예. 칠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그대로 계승 발전돼 가지고 현대 카메라 탄생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은 이제 유럽에서 개발돼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손톱만큼 작은 예. 그런 게 스마트폰의 카메라인데 그거를 실
칠실이라는 뜻의 카메라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재밌죠. 예. 거의 이제는 2억 화소짜리 7실 네. 시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안에서도 뭐 10배 줌, 100배 줌도 되는 시대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카메라 모드로 사진을 찰칵 찍을 때랑 네. 동영상 모드로 찍을 때랑 네. 똑같은 카메라 센서랑 렌즈가 활용되는 것 같기는 한데 화질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실제로 화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화질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 사진을 반복해서 아주 짧게 여러 개를 쫙 찍어가지고 네. 그걸 연속해서 뭐 1초에 뭐 24프레임이다라고 하면 1초에 24장 이상의 사진을 연속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네.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그쵸.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찍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다 저장해도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제 화질을 좀 떨어뜨려서 찍는 게 제일 쉽게 부드럽게 찍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좀 다른 방식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뭐 전통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애초에 화질 자체를 좀 떨어뜨려서 찍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기 노출 그 이야기 마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빛을 받아들이는. 칠실 이야기만 하다가 네. 노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못 지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카메라가 영상이 상이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좀 약한 거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지금도 예. 그렇고 카메라의 원리 자체가 예전에는 까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봐야 됐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감지하는 데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필름에는 좀 특수한 빛에 민감한 약품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감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던 물질이 이제 우리말식으로 하면 브로민화은이라고 해가지고 실버 브로마이드 이런 물질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전 기억나시는 분 예전에 잡지 같은데 연예인 사진 되게 크게 부록으로 들어있으면 그 예전에 브로마이드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브로마이드. 근데 그걸 브로마이드라고 부른 이유가 저는 어릴 때 이걸 왜 브로마이드라고 부르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부른 이유가 옛날에 고급 필름을 사용하면 빛에 민감한 실버 브로마이드 같은 브로민 계통의 물질을 이용해서 칠해가지고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필름을 처리하는데 그 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뽑을 수 있다 사진을. 그래서 고급 사진이라는 뜻으로 고급 사진을 만들 때 브로마이드 계통의 물질을 많이 쓴다라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 브로마이드란 말 자체가 이제 고급 사진이 된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빛에 민감한 거를 쓰는 게 사진을 잘 얻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말을 하면 빛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받아야지만 이게 사진이 좀 잘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이 사진 찍을 때 좀 고민스러운 거죠. 빛에 민감하게 하면 사진 자체가 금방 빨리 잘 찍혀가지고 순간 포착해서 잘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대신에 이 뭐 강한 빛 같은 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게 다 잡혀가지고 좀 허옇게 뜨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예. 그렇다고 빛에 좀 덜 민감하게 하면 사진은 이거를 셔터를 오래 열어가지고 찍지 않으면 뭐 사진이 잘 안 나온다든가 사진을 포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안 민감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사람이 뭐 움직이고 떨리는 모습이 다 잔상처럼 남아가지고 그쵸. 사진에 그대로 남아서 약간 뭐 흐릿하게 보인다든가 잔상이 보인다든가 뭐 귀신처럼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이제 항상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할 거냐 노출을 어느 정도에 맞춘 형태의 사진을 감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거나 빛이 있는 곳을 사진을 찍거나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사되는 그런 게 찍혀서 포착이 되는 수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할 때는 이제 셔터 스피드, 카메라 조리개 값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디지털 시대에는 그것도 자동으로 해주고 요즘엔 또 소프트웨어로도 보정을 또 해주고. 네, 특히나 이게 시간이 근데 다 돼가지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같이 그냥 한 30분 더 듣고 싶기는 한데 준비한 질문의 3분의 1 하고 오늘도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드릴게요. 곽재식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